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시 교육청이랑 디모아가 함께하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무료 IT 연수 캠프에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이 얼만큼 가까워져 있는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퍼블릭 AI의 AI 교육사업팀 팀장 정누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의 순서는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 주변에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인공지능들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미래는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간략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학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음 시간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데 인공지능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간략한 소개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인공지능은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용어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미 가정마다 도입되어 있는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건데요. 이 스피커한테 저희가 말로써 뭔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에 맞는 작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로 집안에 있는 어떤 어, IoT 장치들, 그러니까 전등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또 때론 TV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이런 간단한 조작들을 모두 다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TV를 좀 더 볼륨을 키운다던가, 채널을 바꿔본다던가 하는 것들도 저희가 컴퓨터와 연결된 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생활 속의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비스포크 제트봇 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기에도 화면 공유가 혹시 풀어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잘 보이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속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비스포크에서 개발한 제트봇 AI라는 로봇 청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봇 청소기 하면서 로봇 청소기 자체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들어와 있고, 많이 흔히 사용하던 몇 년 동안 많이 사용하던 기술인데, 왜 여기에 AI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붙었고, 또 이 AI라는 게 붙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강의 시작한 앞 시간이니까 조금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스포크 Z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고 보시면은 이제 AI를 통해서 세상에 청소를 한다 이런 광고인데 이제 광고가 항상 꼭 현실을 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라이다 센서로 정확하게 공간을 인식해가지고 내가 빨아들여야 될 거, 혹은 빨아들이면 안 되는 거, 건드리면 되는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피해가면서 얘가 청소를 이제 잘 해준다라는 거죠. 잠깐 광고 앞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장애물을 네모 박스 쳐가지고 감지를 하는 이런 것들이 화면에 예시로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제가 오늘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그런 사물인식 혹은 컴퓨터 비전 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선이나 수건 같은 이런 일상용품들이 바닥에 딸려 있으면은 이걸 막 끌고 다니면서 청소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망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치워야 될 부분만 잘 치운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고 궁금해서 한번 실제 후기를 좀 찾아봤어요. 이름 밖에 실제 AI 후기를 보시면은
제가 핵심적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 청소기에는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성능을 가지는 그런 AI 칩셋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이 AI 칩셋에 주요하게 달려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네모난 박스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삼각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요리조리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피해서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초코파이로 만든 동물의 배변 모양인데 이걸 보고도 쓱 밀고 가가지고 청소를 오히려 망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짝 피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테스트 삼아서 물을 흘려봤어요. 이게 만약에 강아지의 소변이라면 어떨까? 얘가 그 지나갈까? 아니면 얘가 인지하고 멈출 수 있을까? 이런데 얘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걸 볼 수 있죠. 왜 인공지능이 아직은 여기까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해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광고에 얘가 전선이라는 걸 인식해서 전선을 끌고 다니지 않고 전선 앞에서 멈춰서 그런 고장이나 이런 게 나지 않게 하는 작은 장애물도 놓치지 않는 3D 센서다 이런 광고가 앞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테스트를 해보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사용하는 그런 전선들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실제 광고에서 쓰여진 문구를 좀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가로, 세로가 1cm 이상의 크기여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선이 그렇게 굵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게 전선이다,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다, 이런 것까지 구분해나면서 세심하게 센싱을 해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야 하는구나라는 거는 기본적인 것들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우리가 로봇 청소기라고 말을 하면은 얘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 돌면서 벽에 가면은 벽에 부딪혔다가 옆으로 갔다가 뭐 요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저 라이더 센서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기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피해가는 의사결정을 하면서 청소라는 과업을 수행해내는 그런 것들이 기능이 탑재됐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I라는 말을 이제 붙이는 그런 거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런 물리적인 로봇에만 사용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AI가 이미 많이 들어와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추천 같은 것들도 사람이 다 일일이 어떤 규칙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추천을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기. 그리고 뭐 우리 틱톡이나 스노우에서 흔히 쓰는 그런 카메라에 내 얼굴을 인식해서 화장을 해주거나 필터를 씌워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기능을 활용한 그런 분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컨텐츠 추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많이 익숙한 그런 인공지능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흔히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돌아가는 이 동영상 추천 AI 알고리즘이 좀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UI,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의 구성이 옛날에는 유저마다 다 동의를 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영상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 맞춤형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의 시청 기록을 봐서 내가 볼 것 같은 영상들을 추천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 논문이나 이런 발표된 것들을 보면은 또 재밌는 거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포스터들조차도 사람마다 내가 포스터를 잘 하도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포스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배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배우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포스터를 제시를 앞에 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은 좀 미스테리라는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 장르 화면이 보여지는 그런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포스터를 보여준다던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는 자기네 서비스에 유저가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기능 하나하나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인공지능이냐 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런 룰을 사람이 다 하나하나 짰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나의 데이터만 있으면은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보여질 그런 작품들, 보여질 포스터들을 선택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부분에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보면은 뭐 협업 필터링 방법도 있고 콘텐츠 필터링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인기 순 혹은 뭐 별점 순 이렇게만 콘텐츠를 볼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나와 비슷한 유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재밌어 봤던 콘텐츠들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재밌게 봤다면 그 컨텐츠와 유사한 컨텐츠라는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추천해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나한테 추천해주는 AI는 또 상업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 이커머스 쪽에 쿠팡이나 아마존에서도 나의 뭐 성별이라던가 나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내가 구매하는 걸 기반으로 판단한 나의 가족 구성원이라던가 내가 주로 사는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이 뭘 다음에 살까, 뭘 더 많이 살까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번역 기능은 이미 아마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해보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제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그것도 인공지능 기능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생성한 자막을 한국어로 자동 번역해주는 기능,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번역의 그런 영역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규칙을 컴퓨터한테 알려줘서 그 규칙을 가지고 컴퓨터가 번역을 해야 했어요.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이런 거는 사람이 규칙을 다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예외의 경우를 다 예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어떠냐면은 인공지능 그런 시스템에 데이터를 막 많이 넣어주고 이 데이터가 알아서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을 매끄럽게 번역하게끔 하는 거죠. 이 일을 구글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아까 소개드렸던 AI 기반의 카메라는 또 역시나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여기 이제 보시면은 내 얼굴에 눈, 코, 입을 인식을 해서 눈에 어떤 표시, 이마에 어떤 표시, 입에 어떤 표시를 할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도 그런 IT 창업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보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어떤 분이 굉장히 간단한 웹사이트로 내 얼굴을 강아지 상이냐 고양이 상이냐 이걸 구분해주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광고 수익을 얻거나 이런 사례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1인의 개발자도 간단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 된 거예요. 꼭 이렇게 스노우나 틱톡 같은 큰 회사에서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유저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기획해낼 수 있는 거죠. 개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아직까지는 자주 못 보지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비단 우리가 흔히 쓰는 서비스에서만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 분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살짝 어설프긴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무엇을 학습한 거냐면은 고흐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광화문의 그 풍경을 사진을 입력을 하고 고흐의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 사진을 다시 고흐의 화풍으로 좀 바꿔서 그려낸 거죠. 요렇게
예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 화가들의 그런 작품의 화풍을 학습을 해서 내가 어떤 사진을 입력하면은 그 화가의 화풍에 따라서 그림을 바꿔주는 것도 이미 오픈 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좀 재미있어요. 이 인공지능은 렘브란트의 그림, 화풍을 학습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어떤 게 진짜 렘브란트의 그림일 것 같으세요? 아마도 렘브란트를 잘 안다고 하는 분도 이 그림을 보지 않으신 이상, 뭐는 내가 알기로는 렘브란트 그림일 것 같은데, 둘 다 스타일은 렘브란트 스타일 같고 도대체 뭐가 렘브란트 그림인지 알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MS에서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넥스트 렘브란트가 만든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실제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작품이고 왼쪽은 이 화가의 화풍을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가 이 왼쪽의 이미지예요. 이만큼 사람이 예술가가 어떤 그리는 화풍 같은 것들을 베껴내서 감쪽하게 같이 거의 똑같이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도 많이 연구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미있었던 게 일러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김정기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작품을 학습해서 유작 그 회고전 같은 거를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해본다고 그 사람의 화풍을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인을 놀리는 일이냐? 아니면 정말 그를 추모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화가의 화풍을 학습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의 그림을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다는 일도 굉장히 우리한테 낯설고 좀 새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학습해가지고 보여주는 사례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런 이미지에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따라하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게 비단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지금 이 영상에 보시면은 왼쪽은 레퍼런스로 삼은 실제 오바마의 그런 스피치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영상이에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은 뭔가 어색하다. 오른쪽의 영상이 뭔가 조금 어설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거를 왼쪽 거를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오른쪽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가짜 영상인지 아니면 진짜 영상인지 요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한 것처럼 꾸며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는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고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접해서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아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본 저 동영상의 내용이 보통은 우리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그 정보가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는 동영상들의 정보도 꼭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항상 뭐 이중으로 체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거나 토론의 주제로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데를 넘어서 요즘에는 또 요 1년 사이에 새롭게 나오는 말들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용어예요. 뭐냐면 인플루언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뭐 SNS에서 뭐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하면서 뭔가 상품도 마케팅도 하는데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수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흔히 영향력이 큰 그런 인플루언서다. 이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회사들에서 이런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는데도 좀 약간 경쟁적으로 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여지는
보면은 이 얼굴 세 개 다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얼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보시면은 약간 어색한 듯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은 그래픽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CG,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 요즘 나오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아무리 예쁘게 그리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대본대로 짜여진 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혹은 그림을 다 한 컷 한 컷 그려서 그 뜻대로 움직이게만 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랑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나에게 어떤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하기도 하고 유저들의 어떤 그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또 반응하기도 하고 질문에 답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이 기술이 마냥 불가능한 기술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수많은 기술들의 조합이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걔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의 모양새들도 우리가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켜놓고, 너가 즐거우면 이런 표정을 지어라, 슬프면 이런 표정을 지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골자 위에다가 내가 어떤 스킨을 붙이느냐, 내가 어떤 피부톤과 어떤 얼굴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외연이 달라질 뿐, 얘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쌓인 여러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사람처럼 실제 그 실시간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인간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조만간 그런 것까지 편하게 가능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아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 구분하기는 어려운 그 일반 요게 그냥 CG로 그냥 만든 이미지 아닌가라는 거 구분하기 어렵기도 한데 중간중간 한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그런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인 양 어떤 행동을 하는 버추얼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거를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이렇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것도 굉장히 요즘에는 핫한 키워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또 좀 어린 친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접할 때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혹은 안 좋은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좋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길지 않게 요 재미있는 영상을 조금 클립을 잘라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이내인데 잠깐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봤던 그런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던가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전자제품이라던가 이런 것에 사용되는 거 말고도 도대체 어떤 다른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를 봐주세요. 이 포인트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뭐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 에이지 오브 AI라는 그런 시리즈물에서 에피소드 7편에 해당하는 영상이에요. 유튜브에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저 시리즈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클립인데 이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오지만 여기 한국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자막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정 오류 이런 것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제가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게 다 사진을 수집을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하나 관리자가 다 보면서 확인을 해야 했던 거예요. 어디에 이슈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코끼리가 잡혔는지, 그 밀렵꾼들이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를 사진이 넘어오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사진은 사진대로 찍혀서 쌓이고 그걸 사람이 다시 다 리뷰하면서 어디에 이슈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했던 거죠.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밀렵꾼들로부터 코끼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을 좀 공유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영상을 잠깐 볼게요. Placed it right. Is talk the technology. This technical innovation to solve some of the planet's more pressing environmental problems. Resolve is a small nonprofit. We look at trying to save the world's large mammals and prevent the sixth mass extinction from getting any worse. They began developing an AI-powered anti-poaching device they call TrailGuard. TrailGuard at its core is a motion capture camera designed to help prevent poaching. 모션 캡처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Of a new chip, it brings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e edge, to the chip itself. 어떻게 보면은 이 칩에도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비슷한 거 봤었죠. 비스포크에서 개발한 그 로봇 청소기에도 인공지능 자체가 탑재된 그런 칩셋을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여기도 동일한 것이 사용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ll the pictures that the camera trap is taking will go through this VPU chip, and it'll figure out if there is a person present or not, and only send you the pictures where there's a person. So it's going to reduce like 95% of that noise that you're getting.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을 이분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은 모든 예전에는 찍히는 사진들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이 칩셋이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만 송출하는 거예요. 즉 밀렵꾼이 찍힌 사진만 송출을 해서 실시간으로 어디에 그 밀렵꾼이 지금 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From any angle, in any light. It takes a picture whenever any motion happens in front of it. But the AI is going to send only images of people going past. Image recognition is looking at an image and understanding what's in it. It's a perfect example of something that we take for granted. Human beings can just, look at an image and understand what's there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But it's actually an incredibly hard problem. Amazingly, we actually have computers now who, at least within certain parameters, can do this as well as human beings can. The beauty of this system is, here in the Mara,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rom when the poacher walks in front of the camera to when it says, that's a human, and sends it to the headquarters under 2 minutes. We would be able to then deploy a ranger team to that site and hopefully make an arrest before they've even had a chance to come in and kill those animals. We need to lower the detection probability so we don't miss anything. We don't mind if we get false positives, but we don't want to get false negatives. That is a human going by and the AI did not detect it. What I think I'm worried about is that at night it's going to be even harder for it to pick it up. One of the hardest things with deploying technology is you're never exactly sure how it's going to work in the field. There are a million different things that could go wrong. Anna, Eric, and the Rangers head out to the Mara Reserve to set up the cameras for their first ever real-world test. The parks in Africa are really large because the big mammals that live there need really big spaces in order to survive. That really complicates the problem of trying to protect them. But the reality is that poaching incursions are not random. In fact, poachers actually try to follow trails because they want to get in and out as fast as they can. This is beautiful up here. 방금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야기가 되었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농장에서 파프리카 따는 그런 기계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앞에 로봇 청소기의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바운딩 박스가 쳐지는 것처럼 내가 따야 할 그런 목표물, 뭐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딱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인식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데 또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되냐면
밀렵꾼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경로들, 그런 것들 특징을 파악해서 이 시간대에 혹은 이 계절에 보통 이 길에 밀렵꾼이 등장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은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팟들에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으로 사람을 인지해내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를 어디에다 배치할지 등을 알아내는데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There's about 10 major access routes that account for 80% of all the poacher traffic. I think this is where the elephants normally come. What might be more inconspicuous? What do you think? Well, this will be the best because it will be facing exactly where the elephants are coming Yeah, I from. think, and also it's narrow. And to hide it behind this branch. Yeah. How's that, Eddie? Excellent. This looks It's okay awesome. now. So we have the view. Poachers would not even suspect that there's a ranger or a camera here. This is a hidden ranger. Hidden ranger. Yeah. So tonight, my friends and I are going to play a little bit of cat and mouse game with the cameras they put out. We're going to mimic the action of poachers. Let's see if the cameras catch us. 아까 전에 그 여자분이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은 밝을 때 사람을 인식하는 것은 쉬운데 어두울 때도 사람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밤에는 그 성능이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밤에 활동하는 밀렵꾼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밤에를 주로 어느 정도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는 거죠. So, for this test, the AI will have to rely on a narrow data set. We knew that it works in the lab in the United States, but that's not the same. So this is a trail that's both being used by elephants and by poachers. We think so, yeah. 12 miles away at MEP headquarters, the team waits for a trigger from TrailGuard. All right, well here I see 4 images have come in. The AI's computer vision has detected something. Person, animal, or other. So let's check the first one. Fingers crossed that this works. 여기 보면은 지금 밤에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걸 체크를 해서 여기 사람이 감지됐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사물인식, 카메라, 비전 카메라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컴퓨터나 기계, 로봇에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지키는 일, 코끼리를 밀렵꾼으로부터 지키는 일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항상 제가 사례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 기술, 로봇이라고 하면은 정말 관심 있는 친구들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동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연을 사랑해서 그런 것들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좀 더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흔히 우리 또 많이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일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구분을 할 때 한 5가지 레벨로 구분을 하거든요. 아예 뭐 자동화가 안 된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자동화의 이런 단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전자가 발을 뗄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아니면 손을 뗄 수 있는 단계, 내가 눈을 떼고 해도 되는 단계, 신경을 아예 꺼도 되는 단계,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단계. 이렇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하는 그런 기술에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동차마다 어떤 것들은
특정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길이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 모드가 된다던가 혹은 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자율주행 모드를 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뭐 완전 자동화나 고도 자동화의 단계까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해지려면은 이제 도로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완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자동차가 뭔가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모든 단계마다 필요한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인지한다고 했을 때 카메라나 라이다나 뭐 레이더 같은 그런 인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처리해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내 판단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가 내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속도를 제어한다던가 방향을 핸들을 조정해서 제어한다던가 하는 식의 이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이라는 과업을 수행을 해낼 때 각 요소마다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들 혹은 그런 새로운 센싱 기술들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에서 만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 영상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미 좀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영상인데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손과 눈을 다 떼고 운전석에 앉아서 있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율주행을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흰색 트럭이 있었는데 이거를 뭐 트럭으로 인지를 못해가지고 갖다 박았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율주행을 해냈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되기에는 그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런지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계속 앞서 한 10분 동안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한 좀 개념적 정의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 그 자체는 사람이 만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지능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뭐뭐 AI, 뭐 로봇, 봇 AI 이런 맛이 붙을 때는 인공지능을 약간 그런 기계장치 그 자체를 지칭하는데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 그 자체가 아니라 지능이나 그러한 기능이 부여된 기계장치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로써 지칭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런 기계장치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은 인공지능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시면은 아예 이거를 컴퓨터과학의 하나의 연구 분야다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정의들도 있고요. 좀 사람마다 정의하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공지능이 부여된 기계장치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일정이 시간이 되면은 내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듯이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는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기계장치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밥을 주는 장치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면은 이미 그런 장치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시간 되면은 예약 걸어놨다가 밥할 수 있는 밥솥, 뭐 그리고 자동 배식하는 그런 강아지 밥 주는 기계, 이런 것 자동 배식 기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많이 보고 있는 기술들인데 요것들이 도대체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왜 여기에서 저희는 괴리를 좀 느끼는 걸까요? 저희가 흔히 규칙을 짜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이 이제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가 되면 취사가 되게 해라. 이 밥솥한테 몇 시가 되면 내가 예약을 걸어 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취사가 시작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 혹은 몇 시가 되면은 밥을 줘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사람의 하는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도 인공지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저희가 봤던 그런 배식해주는 기계 혹은 자동으로 밥이 되는 기능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에서 최근에 우리가 인공지능 하는 그 기술,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의 그 인공지능 기술은 이렇게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은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다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데이터만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내가 학습을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진 게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도 하고 또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계학습이라는 말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이런 장치들, 때 되면 뭔가를 해주는 이런 장치들과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달라진 점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기반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러면은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계에다가 일일이 코드를 명시하지 않아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모아서 통칭 머신러닝 테크닉이다, 머신러닝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게 모델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잔뜩 모아가지고 알려주면은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이나 예측 같은 것들을 해내는 것이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한 종류라는 말보다는 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람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주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게 주고 그 해결 방법을 만드는 일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수행되게 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일 이렇게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이미지에 얘는 사과다라는 거를 레이블을 많이 박아가지고 컴퓨터한테 주면은 이 컴퓨터가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내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알고리즘 중에도 제가 대표적인 하나의 알고리즘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이름들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크게 이 알고리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꼭 이 세 가지로만 구분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도학습이라는 거, 비지도학습이라는 거,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 기계가 학습하게 하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계도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만드는데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머신러닝의 방법은 다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가 지금까지 드려본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간단한 아이콘으로 보이듯이 내가 뭔가에 레이블을 계속 달아주는 거예요. 얘는 뭐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분류에 해당하는 거, 회귀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그 정답 자체가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병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 이미지가 뭐 사과다, 토마토다, 뭐다. 뭐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어질 수 있는 답이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거는 분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해야 하는 값이 연속적인 값일 때도 있어요. 막 사람들이 데이터로 기대 수명을, 보통의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수명을, 건강 상태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거로 나의 기대 수명을 예측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수명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지도학습에서도 회귀 분석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미지를 보고 얘가 뭐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나는 그게 갖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밀렵꾼을 포착해내는 인공지능 혹은 바닥에 있는 사물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게 일반적인 그냥 뭐 컵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가 줘야 할 데이터, 이건 사람이 줘야 하잖아요. 그 줘야 할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 사진을 잔뜩 모으고 거기에 박스를 쳐서 얘네는 고양이, 뭐 물개면은 물개 사진을 막 많이 모아서 물개는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겼어. 부엉이 사진을 막 모아서 부엉이 얘네는 요렇게는 부엉이, 요렇게 생긴 것도 부엉이, 요렇게 생긴 것도 부엉이. 이러면은 우리가 일일이 뭐 고양이는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길고 보통은 얼룩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그 규칙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물개와 다르게 고양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고양이는 뭐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를 컴퓨터한테 던져주면은 머신러닝 그런 기법 중에 지도학습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내는 고양이를 구분해내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정도 혹은 대학교 정도에서 인공지능 처음 배울 때 많이 해보는 그런 실습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구분해내는 실습은 정말 그냥 쉽게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실습인데 이거를 손글씨를 인식하는 그런 실습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데이터셋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쭉 가로로 선을 긋고 세로로 쭉 내려오니까 얘가 7인 줄 알았다가 내가 숫자를 완성하니까 3이라는 걸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뭐를 많이 학습을 한 거냐면은 수많은 손글씨 데이터에서 얘는 3이고 얘는 7이고 얘는 0이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낸 그런 인공지능인 거죠. 요 정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 본다 할 때 거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실습 내용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런 인공지능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지도학습의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이 중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보고 싶어. 그런데 이 묶어볼 수 있는 애들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묶일지도 난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들을 나는 그냥 묶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도는 불가능하니 비지도라고 해서 비지도 학습. 내가 정답값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컴퓨터 스스로 뭔가를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집화 기법, 뭐 차원 축소 기법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사진을 뭉탱이로 주면은 얘가 나름대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진들끼리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 구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군집, 클러스터링을 해본다라고 해서 비주도 학습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연구되고 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좀 다른 아까 비주도학습과 지도학습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그런 프로세스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내가 사람이고 environment, 내가 속한 환경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환경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수식으로서 만들어 놓고 계속 내가 보상을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정책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알고리즘을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막 많이 하다 보면은 게임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하트를 많이 먹을 때마다 그런 점수를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라는 게이머,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계속 하트를 많이 얻으려고 그런 방향으로 플레이를 해내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죽으면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면서 내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나가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예시를 제가 조금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 영상 많이 봤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어떤 게임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내 키보드로 좌우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핑핑 하면서 벽을 깨는 위 천장을 깨는 그런 벽돌 깨기 그 실습이죠. 이 실습을 내가 얘한테 어떻게 플레이어 하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가 자꾸 이거를 깨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깰 때마다 보상을 받게끔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얘가 자꾸 어떻게 플레이를 하면 될지를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손글씨 사례처럼 우리가 강화학습을 배운다고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됐을 정도로 좀 흔하고 좀 쉬운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고전적으로 우리 말하는 거에는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분류가 있는 거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많이 나왔던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 카메라가 뭔가를 인식한다던가, 얼굴을 뭔가 생성해낸다던가 이러한 기술들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이제 최근이라는 말도 좀 무색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어요. 그 발전이 된 데의 배경이 되는 말이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그 개념, 컨셉은 사람의 뇌가 작동하는 그 방식을 모방을 해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나의 뇌가 작동하는 그런 신경망의 모습이다. 이래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artificial neural network라는 거에서 이제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전에 고안이 된 기술인데 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신경망을 굉장히 여러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심층 신경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심층이라는 게 딥으로 영어로는 되는 거고 뉴럴 네트워크 해서 심층 신경망을 이용한 그런 러닝, 우리 아까부터 나왔던 머신 러닝 뭐 이런 거 그런 러닝 학습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 나오면서 정말 사람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라든가 알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머신러닝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활용된 그런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딥러닝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 사람의 뇌를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는 이미 19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었죠. 그런데 어떤 제약들이 있었냐면은 이 심층 신경망에 대한 그런 발명도 안 된 것도 있지만 컴퓨터가 연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계보에도 보시면 다크 AI 에이지, 뭐 AI 윈터 이렇게 해가지고 AI계에는 나름 암흑기가 있었던 거죠.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어떤 것들을 수학적으로는 고안을 해냈지만 이거를 계산을 해낼, 연산을 해낼 연산 장치의 역량이 안 되고 또 심층 신경망이라는 컨셉도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게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자동차인 걸로 인식하고 사람이 사람인 걸로 인식을 해내는 이런 것이 이제 딥러닝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자동차 칩셋에도 다 이렇게 물체들을 인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의 원리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0과 1로 인식해요. 우리는 다 숫자가 아니라 이미지 그 자체로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이미지를 숫자로 일단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인식하는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쪼개서 구분을 해내가지고 그게 뭐다라고 이야기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컴퓨터 비전의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객체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게 뭡니다 라는 것까지 말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딥러닝 기술에서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이 인공신경망을 모방한 기술에서 뭔가 내가 정보를 받으면은 이 정보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해졌다. 왜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든다. 인공지능을 만든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이러한 자원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과정들이 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만드는 많은 물건들 혹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거예요.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는 데에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종류를 우리가 가져다 써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정의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가 엄청 많은데 태그는 없어. 얘가 뭔지는 몰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구별해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을 만들더라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좀 메인이 되는 재료라고 하면은 또 대표적인 우리 부재료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에요. 저희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PC의 성능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연산하고 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PC로는 때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지금 뭐 간단한 실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인공지능 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보통은 이 가상의 컴퓨터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이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죠. 여기 이 자원들, 내 컴퓨터보다 더 좋은 컴퓨터 자원들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빌려다가 쓰므로 좋은 인공지능 엔진을 만들고 그것들을 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재료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했는데 인공지능을 어떤 프로세스에 거쳐서 만들 수 있을까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를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적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적절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 성능을 평가해보고 이러는 프로세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영역들이 굉장히 모듈화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게 인공지능 개발의 그런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주로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제가 이 만드는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 많이 쓰는 그런 에듀테크 그러니까 교육 기업들에서 적용해보는 그런 사례로 좀 가져와서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 내가 토익
혹은 수학 문제,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거를 맞출 확률에 대해서 한번 맞춰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별로 각각의 차시마다 학생들의 수준은 다 다른데 같은 교재로 지금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떤 교재 수준에 따라서 안전 수준이 낮은 친구들은 그 교재조차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단어는 쉽게 포기를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쉽게 이렇게 포기를 해내는 이런 포기를 하는 거를 방지하고 최대한 이 학습을 끝까지 해낼 수 있게끔 돕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애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기록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내가 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인가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별 난이도를 한번 계산을 해서 오답률로서 그 난이도를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이 오답률이라는 거 혹은 문제의 난이도라는 거를 따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인공지능으로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은 저희가 답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수준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점수를 내더라. 정답 값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뭐 분류, 회귀 뭐 이런 문제들, 지도학습의 알고리즘 중에 회귀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해보자. 그 중에 뭐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을 써보겠다.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이 문제를 맞출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예측을 해놓고 실제로 풀게 한 다음에 얘가 맞추는지 틀리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냐면 좀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도 끝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혹은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의 문제를 뭐 하루에 한 10문제 중에 3문제는 좀 챌린지가 되는 문제로 제공을 한다던가 할 수 있고 좀 수준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들을 깔고 그런 고난이도 문제 비율은 좀 줄여서 이렇게 커스텀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도메인에서도 많이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다. 인공지능 개발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을 공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인공지능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좀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뭐 1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고 또 기계화가 되는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력이 되는 나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세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로 이야기가 많이 되죠. 이때에 우리 많이 부상하고 있는 기술 영역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기술 발전된 정보기술이죠. 뭐 빅데이터라던가 IoT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해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면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기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미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은 저는 2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저희가 앞서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정의를 좀 해보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예시들 이런 것도 좀 살펴봤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알아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인재가 우리 앞으로 세상에는 좀 필요하고 또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복잡한 이 기술을 이 기술을 도구로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도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 난이도도 갈수록 쉬워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진짜 뭐 박사님, 뭐 저기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면은 이제는 저희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우고 간단하게 실습만 해본다면은 그런 구글에서 개발한 거대한 인공지능 엔진을 간단히 가져와서 혹은 MS에서 개발한 저 큰 인공지능 기술을 내가 코드 몇 줄로 간단히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봤었던 저희 예시 중에 그 스노우라는 어플을 기획하는 일, 이런 거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기획이 나오기 어렵죠. 내 얼굴을 인식하고 그 얼굴에 재미있는 강아지 탈 모양을 씌워주겠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획도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이런 기술이 있어, 이거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기획해와봐 라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대표적으로 그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인재,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구를 활용하는 인재들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알 수 없는 문제를, AI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나 학습을 해야 하는 거죠. 왜 인공지능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이해를 하는 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인공지능 그 자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냐가 다음에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또 길게 한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인공지능 그 자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이걸 활용해보는, 적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자료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목요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질문자가 혹시 있으실 수 있을까요?